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고주입의 퍼펙트 모의고사 2학년 과학 영역의 해설을 맡은 저는 한승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시험 중간고사 쳐봤고 이제 슬슬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조금은 낯설다, 과학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감 좀 잡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치시면서 좀 쉬웠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에 되게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저랑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좀 스스로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도 맞았던 문제도 꼭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요. 특히 어려웠던 문항들 한 3문항 정도씩 단원별로 3문항 정도씩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화자기 파트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좀 익숙한 형태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했을 것 같은데 저랑 그 어려웠던 문항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문제는 9번이고요. 9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런 그래프 형태를 보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를 보게 되면 전압 분의 전류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항분의 1이에요. 저항의 역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그래프 보면서 생각할 때 기울기가 큰 놈이 저항이 작구나, 저항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기울기가 작은 C가 가장 저항이 크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친구들의 저항값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해볼게요. 전류가 4A일 때 전압이 10V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5옴, 그러니까 2.5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도선이네요. B의 경우에는 4A일 때 20V이기 때문에 4분의 20 하면은 5옴짜리 저항을 가지는 도선일 거고요. C의 경우에는 2A일 때 20V거든요. 2분의 20 하면은 10옴짜리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도선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저항값도 다 구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억. 저항 A의 전기 저항은 0.4옴이다. 아니었죠? 2.5옴이었습니다. 저 0.4옴 어떻게 나왔냐? 그냥 전압분의 전류하면 0.4옴 나오죠. 오음의 법칙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에서는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 요거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전류, 전하의 흐름, 그 전하의 흐름을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으로 가시면 저항 B와 C를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의 크기가 15옴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렬 연결에서는요, 저항들을 추가해서 연결을 하면요, 전체 도선에 걸리는 저항값, 즉 합성 저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직렬 연결 때는 더해주면 된다 라고 했거든. 근데 B랑 C를 보시면 B가 5옴의 저항, C가 15옴의 저항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직렬 연결에서는 15옴 나오겠죠. 디귿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로 가시면요, 저항 A, B, C를 각각의 같은 크기의 전압에 연결했어요. 저항 A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른데 저항이 약할수록 낮을수록 전류는 강하게 흐르겠죠.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작은 A 도선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르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서 5번이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시험지 기준으로 10번 문제. 제일 어려워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직렬과 병렬로 저항을 합쳐서 혼합해서 넣는 거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도선에 걸리고 있는 지금 전압이 10V예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를 좀 생각해 주셨어야 됐던 것 같은데, 직렬 연결에서는요, 전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고, 도선 전체의 전압값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의 합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직렬 연결이었고요. 반대로 병렬 연결은요, 도선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해서 저항값에 각각의 전류가 걸릴 거고요. 그래서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값과 같다. 합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저항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도선 전체에 걸리는 저항값이 증가한다. 병렬 연결에는 오히려 저항을 추가할수록 전하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하나랑 요 한 세트가 각각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왼쪽에 병렬 연결 세트, 그리고 나눠져서 있는 직렬 연결 한 세트가 각각의 직렬 연결의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직렬 연결의 저항 안에 한 번 더 병렬 연결로 나눠져. 그러니까 요 병렬 연결들은 그 직렬 연결에서 들어가서 병렬 연결로 생각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직렬 연결이 있네? 얘네는 또 다시 직렬 연결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요 정도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오케이? 가볼게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여기 직렬 연결 상에서 존재하는 저항은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합쳐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존재하는 저항의 값이요, 6옴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병렬 연결 전체에 존재하는 저항은요, 우리 요렇게 얘기할 거거든.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저항값을 더해주는 걸로 할 건데, 어떻게 더해줄 거야? 역수로 더해줄 거야. 그러니까 요 병렬 연결 전체에 걸리는 애는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거든? 그게 몇이니?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게 뭐라고? 저항 분의 1이라고. 합성 저항 분의 1. 그럼 합성 저항이 얼마인 거야? 전체에 여기 병렬 연결에 존재한 합성 저항이 3옴인 거예요. 됐나? 그러면은 여기 저항 나왔고 여기 저항 나왔네. 전압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항은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게 나누어 걸릴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10V잖아? 3대2로 나눠 가져야겠네? 여기로 몇 볼트 들어가는 거야? 6V 들어갈 거고 여기로 4V 나눠져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류값도 구할 수 있어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저항분의 전류 해주면은 2A. 여기도 마찬가지로 2A. 2A 전류가 어때요? 동일해요. 왜? 직렬 연결이잖아. 그러니까 도선 전체에 존재하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다? 2A로 갈 거고요. 그때 도선 전체에 존재하는 저항의 크기는 얼마다? 더해주면 되지? 5옴이구나. 요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한 번만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구했어. 얼마야? 6V야.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해. 6V 나누어 걸릴 거고요. 그럼 여기 몇 암페어인 거야? 1A 나누어 걸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A로 나누어져 걸리게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 직렬 연결이네. 얘도 1A, 얘도 1A 나누어 걸릴 거고요. 전압은 어떻게 나누어 걸려? 저항에 비례하게 나누어 걸릴 거예요. 얼마입니까? 3V, 3V. 다 구했다. 쉽지 않았죠?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잘 추론해내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다시 차근차근 따라오고 난 뒤에 스스로 해보면서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해석하는 연습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랬을 때 나보고 물어봤던 건 뭐였냐면요. 가에 걸리는 누구 물어봤니? 전압 물어봤고요. 나에 걸리는 전류 물어봤어. 전압은 몇 볼트였냐면 3볼트였었고요. 3볼트 3번 4번에 있네. 근데 저항 나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였냐면 2A였어. 그래서 3번이에요. 오케이. 쉽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간단하게 나왔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도서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네, 스무스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보면서 혹시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맞았다! 오, 칭찬해 드릴게요. 잘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13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2단원에서 마지막 문제였었고요. 13번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주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류에만 좀 집중하다 보면 자기력에 대해서 좀 까먹어요. 자기장 파트에 대해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력 알아보겠대요. 장치를 보니까 플러스 쪽으로 연결이 돼서 오른쪽에서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극이 존재하겠다. 그러면 우린 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아, 전류의 방향은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잡힐 거다. 오케이.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냐면 N극에서 S극인데 N극이 지금 위쪽이거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딱 하나죠? 뭡니까? 손 쫙 펴주셔야 되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 때 어디가? 손바닥으로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어디로 나와? 앞쪽으로 나오네? 아, 알루미늄 막대는 앞쪽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큰 힘을 받는다. 자기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또 뭐랑 비례했더라? 내가 쓰고 있는 자석의 세기, 요거랑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석의 자기력이 셀수록 큰 힘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알루미늄 막대는 말굽 자석의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 방금 체크해 줬고요. 말굽 자석의 N극과 S극을 바꾸면 모두 도선은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 자석의 극을 바꾸게 되면은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요거 맞는 말. 극과 방향을, 자석의 극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바꿔버리면 도선은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 극도 바꾸고 전류의 방향도 바꿔버리면요. 힘의 방향이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들어오거든? 그러면 어때? 전체 힘의 방향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깥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됐죠? 2단원에서 조금 핵심적인 애들 그리고 좀 어려웠던 애들 위주로 2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2단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 문제들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딱 요거예요. 개념을 일단 명확하게 알고 문제풀이와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외우고 오메 법칙 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고 개념과 문제풀이 간의 연결점을 계속 찾아서 아 요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기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자. 자기장 파트도 신경을 씁시다. 우리 자기장에서 손 두 개만 기억하면 됐거든.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코일이라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방금 했던 거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 요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대부분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단원 진행해 볼게요. 태양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파트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소위 말해 암기만 하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문항들 위주로 3개 가져와서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14번.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14번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구의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래.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지구 사이즈를 측정을 하죠. 그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문항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15번이었죠? 15번에 있었던 달의 사이즈 측정하는 문제, 이거 비례식 반드시 세우실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단순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비례식을 만들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로 한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비례식 한 번만 세워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다 세워놨던 막대기 끝과 그때 생긴 그림자 끝이 이루는 요 각도가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엇각으로 들어가면 지구 중심과 요 두 위치가 이루는 각도가 같다. 지구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7.2도일 때요. 몇 킬로미터였냐면 925km였어. 근데 비례식으로 360도가 되면 얼마가 될까? 2파이 r이래. 그게 지구 둘레일 거야 라고 하는 원의 성질까지 활용을 했죠.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해결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2파이 r과 7.2가 곱해질 거고 그게 요거랑 같아. 그럼 7.2 넘기면 7.2만 아래로 가겠네? 요거 맞아? 그러니까 2파이 r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 7.2분의 360도 곱하기 925km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요거 비례식 반드시 세우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의 별자리를 봤대. 현재 태양을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봤거든요. 요거 뭐 보고 싶다는 거냐면 별의 연주 운동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별의 연주 운동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서쪽 하늘로 점점 내려갈수록 뒤에 찍힌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가 첫 번째 찍힌 사진, 그 밑에 있는 나가 두 번째 찍힌 사진,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가가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부터 볼게요. 관측한 순서는 다, 나, 가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 확인했고요. 니은에서 별자리 하루에 약 15도씩 이동하는 건 뭐냐면요, 일주운동이죠. 천체의 일주운동이고 얘는 지금 별의 연주운동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이동할 거라는 거. 디귿이요.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태양은요, 지구의 공전궤도 안쪽에 있다라는 특이점 때문에 다른 겉보기 운동들과는 다르게 서쪽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동에서 시계 방향이었었거든? 요 태양의 연주운동이 가지는 특징,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별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쪽 바뀌었죠.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만 맞네요. 정답 2번이구나. 됐죠? 연주운동과 관련된 문항은 반드시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원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23번 문항이었고요. 월식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월식 현상이 뭐였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었다더라.
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기억부터 갈게요. 달이 망의 위치에 놓일 때마다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망의 위치에 있을 때 관측할 수 있죠. 근데 망의 위치에 놓일 때마다 관측하면 우리 보름달이 없는 거잖아. 그치? 요런 표현들 잘 체크해 주세요. 은근한 낚시 포인트로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마 요거 체크하지 못했으면 아마 틀린 친구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니은이요.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달은요,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거야? 왼쪽부터 들어가서 왼쪽부터 나와요.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왼쪽부터 가려지는 거 니은 맞는 말. 디귿, 월식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일식과의 차이점이었는데요. 일식은 달의 본그림자 또는 달의 반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는 지구에서의 지역이었었고요. 월식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의 본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밤이기만 하면 전부 다 볼 수 있어. 요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리을이요. 부분월식은 지구가 만드는 반그림자에 진입하는 중이거나 빠져나오는 중일 때 볼 수 있다. 안 되죠. 월식이랑 일식이랑 차이점이 이거였거든. 일식은 달의 본그림자에 있는 지역, 계기 일식, 달의 반그림자에 있는 지역, 부분 일식이었거든. 근데 월식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본그림자였어야 됐어요. 무조건 본그림자. 본그림자 안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계기월식. 본그림자에 약간 걸쳤어요. 부분월식. 오케이. 그래가지고 니은 디귿은 맞네요.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3단원에 있는 문제들 저랑 조금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암기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문항에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태양계의 구성, 그리고 태양의 특징, 대기라든지 표면이라든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뭔가 이해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안 외우면 틀리고요. 외우면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지구나 달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지구의 운동과 달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단순하게 외우려고만 하면은 이해가 안 돼. 그러기에는 우리 머리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걔네들은요, 확실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원리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해하는 건요, 가능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과 외우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앞쪽은 암기로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외울 거 확실하게 외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면서 가자. 단순하게 외우지만 말고. 요게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됐죠? 됐고요. 3단원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4단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은 식물과 에너지였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식물과 에너지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만만한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식물과 에너지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내용이 쉬운 만큼 실험이 많습니다. 다양한 실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험 과정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식물과 에너지는 제가 실험 문제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 실험 문제들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지 기준을 29번 문제 가지고 왔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이 실험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구나.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 뭐 있었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지 걔네들을 체크할 수 있지? 이것들을 좀 잘 파악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숨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ABC에다가 넣었대. BTB 용액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용액의 액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시약이었었고요. 근데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어떻다라는 의미였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이야. 내가 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확 공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시험관 A, B, C를 어떻게 뒀냐? A는 그냥 뒀고요. 그대로. B는 검정말을 넣고 은박지에다 싸서 뒀어요. C는 검정말을 넣은 채로 뒀어. 그래 놓고 나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다 두고 색깔 변화를 확인을 했대요. 색깔 변화 안 나타나 있네? 근데 우리 알 것 같아. 광합성이 일어났으면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써서 노란색이 무슨 색으로 변했겠다? 파란색으로 변했겠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을 수 있는 C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되었을 거고요. 나머지는 색깔 변화 없이 노란색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억, 숨을 불어넣는 이유는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산소 아니었어요. 이산화탄소였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되고요. 니은이요. 색이 변한 시험관은 한 개이다. 맞네? C 하나밖에 없어요. 맞고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났다. 확인할 수 있죠. BTB용액의 색깔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리을이요. A와 B를 비교해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검정말이 있는데 은박지에 쌓여 있는 놈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둘 다 색 변화 없거든? BTB용액의 색깔 변화가 곧 이산화탄소에 필요한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인데 지금 얘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광합성이 안 일어났거든. A와 B를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굴 비교해야 되냐면 A와 C를 비교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어서 색깔이 변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음이요. B와 C를 비교해서 빛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B는 은박지로 쌓아놨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C는 빛도 줬어. 이산화탄소 내가 아까 넣어줬지.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B와 C를 비교했을 때는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이 일어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맞는 거 니은, 디귿, 미음이 어딨니? 3번이네요.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32번 문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32번 문제에서는 실린더 3개를 이렇게 딱딱 설치를 해놨다고 하네. 근데 하나의 실린더는요, 식물을 두고 그냥 그대로 뒀고요. 두 번째 실린더는 줄기만, 세 번째 실린더는 식물을 그대로 뒀는데 비닐을 감싸서 뒀어요. 자, 요래 놓고 햇빛이 잘 비치는 데다가 뒀대요. 변화를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 요 실험 알고 있거든요. 요 실험 무슨 실험이니? 증산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죠. 요거 잘못됐네. 증산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이요. 실린더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물어보네요.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물의 양이 적을수록 어떤 일이 잘 일어났다? 증산작용이 매우 잘 일어났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잎이 잘 붙어있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A가 물의 양이 가장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잎이 없는, 그래서 기공이 없어서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B가 물이 제일 많겠네. 남아있는 물의 양은 A가 가장 적고 B가 제일 많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이요. C의 비닐주머니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까닭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서예요. 맞거든요? 액체 상태의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빠져나오는 형태는 무슨 상태? 수증기, 기체 상태죠. 식물체 내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이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는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잘못된 말. 리을로 가봅시다. 기름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맞는 말이에요. 증산작용에 의한 물의 감소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냐? 만약에 기름을 두지 않는다면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해버릴 거야. 증산작용만으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자연 증발을 막아버릴 거다. 리을 맞는 말이고요. 미음 갑시다. A와 C를 비교했을 때요, 증산작용은 습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A는요, 증산작용이 활활활 잘 일어날 건데 C의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비닐주머니 안에 물방울이 맺히고 더 진행되지 않아요. 왜?
주변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 즉,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랑 리을 맞네요. 2번 해주시면 됩니다. 4단원이죠? 4단원 마지막 문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배우게 되잖아. 그 각각을 확인하는 실험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페트병 2개 뒀고요. A에만 시금치 넣어놨고 어두운 곳에다 뒀대. 3시간 정도 지나서 그 안에 있던 공기를 A에다 집어넣고요. 근데 기역 페트병을 통과시켰을 때 걔가 뿌옇게 흐려졌대. 근데 기역은 A랑 B 중에 하나래요. 생각합시다. 호흡을 해요. 호흡 과정은 뭐였었냐면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써서요. 산소와 포도당을 써서요.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 나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나왔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랑 만나면 뿌옇게 변했죠. A는 석회수다. 맞는 말. 그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이유는 식물의 호흡 결과로 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져서였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니은 잘못된 말. 기역은 A입니다. 시금치가 존재하는 A가 호흡을 했겠지. 그러니까 얘 이산화탄소 내보내서 뿌옇게 흐려졌겠지. 기역은 A로 옳고요. 위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호흡에는 포도당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식물의 호흡에 포도당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요건 알 수 없어요. 됐지. 기억 티귿 1번이네요. 오케이. 4단원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4단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쉽다 보니까 조금 만만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오히려 혹시 낚시는 없나? 아니면 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조금 까다로운 표현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계시면 4단원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네, 4단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진행해 볼게요.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외울 것도 좀 있고, 계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도 나오는 유형들이 전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거 확실하게 외우고, 그러고 이제 염분 구해야 되겠죠? 그거 구하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은 파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가져온 문제는 41번 문제고요. 수자원 이용 현황을 나타낸 표래요. 일단 풀어보면요.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순서대로 나타난 거라고 하는데, 우리 각각의 수자원의 활용과 관련해서, 이용과 관련해서 누굴 제일 많이 쓰고 누굴 제일 적게 쓰는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갈게. 물론 지금이 2024년이지만 꽤 많이 멀지만 암튼 제일 적게 쓰는 애가 누구니? 공업용수였거든요. 제일 적게 쓰는 애 니은이 공업용수구나. 반대로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누구였었냐면 농업용수였어요. 제일 많이 쓰는 애 누구지? 디귿이 농업용수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기역이 누가 되겠다? 생활용수가 되겠다. 옳은 거 골라달래요. 옳은 거. 1번 기역은 농업용수이다. 아니네요. 농업용수는 디귿이었고요. 2번 원예작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물은 디귿에 포함된다. 맞죠? 농업이잖아. 농업에 쓰는 물, 농업용수 디귿에 포함되니까 2번은 맞는 말. 그쵸? 정답 2번이었고요. 밑에 내려가서 더 볼게요. 수자원의 이용량은 연간 강수량과 같다. 그럴 리가 없죠. 강수량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4번 유지용수는 생활용수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되죠? 우리 수자원 이용 크게 4개로 나눴었거든. 내가 생활하는 데 쓰는 생활용수, 공업 현장에서 쓰는, 산업 현장에서 쓰는 공업용수, 농업에 쓰는 농업용수, 그리고 하천이나 강에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걸 위해서 쓰는 유지용수 요런 게 있었다더라. 그래가지고 걔네들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5번 공업용수의 이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얘들아 공업용수 지금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거든? 이용량은? 근데 비율을 보시면요 제가 완벽하게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요거는 산수잖아. 형태만 한번 보세요. 전체 중에서 4.1이야. 한 10% 조금 안 되는 정도네요. 1965년에는. 근데 여기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좀 오히려 줄어들어. 맞죠? 5% 정도로 줄어들어요.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죠? 비율은 여긴 또 한 10% 정도 됐다가 여기는 10%보다 안 돼. 그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요 각각의 이용 비율 같은 거 체크하게 해서 좀 나보고 추론해라 라는 식으로 낼 수도 있고, 양, 비율, 예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주세요. 어렵진 않지만 요 정도까지도 낼 수 있네요. 46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해수를 던져놓고 저보고 염분 비교해 달래요. 염분은요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g이었었거든요. 그거를 PSU라고 하는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됐었고요.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됐고요. 비교해 봅시다. 기억은 이미 나와 있네. 30PSU인 해수래요. 니은이요 5kg에 175g이 들어있대. 5kg 안에 175g의 해수가 들어있다면 1kg에는 얼마가 있겠는가? 해수 1kg에 얼마 있나요? 5분의 1이죠? 35g이네. 35g. 그러니까 니은은 35PSU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요. 증류수 2.4kg이에요. 염류 100g을 녹여서 만들었대. 그러면 전체 해수의 양이 2.5kg이 된 거고요. 2.5kg일 때 염류가 100g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1kg일 때는 몇 g? 5분의 2 해주시면 되죠? 40%. 그러니까 40g. 그래서 디귿은 40PSU. 마지막 리을이요. 염화나트륨이 26g 들어있는 1kg짜리 해수인데 그때 염화나트륨의 비율, 질량비가 78%래요. 그러면 전체 염류를 X라고 잡으면 그 X의 78%에 해당하는 값이 몇 g이다? 26g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요 X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33.33333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을은 33.3PSU인가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염분 비교하면 제일 큰 놈 누구?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이 리을 기억. 드느르그 해주시면 되네. 드느르그 3번. 됐죠?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1번이에요. 51번. 한 달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인데요. 우리 만조, 간조, 그리고 사리, 조금. 요 조차, 조수간만의 차, 요것들에 대한 용어랑 형태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수면의 높이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변화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찢어서 나눠줬어요. 기억 같게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약 2번 정도씩 생긴다. 우리 만조랑 간조랑의 주기가 한 12시간 25분 정도예요 라고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루에 약 2번 정도 생기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는 음력 25일경인데 25일경이 여기거든? 해수면의 높이차가 요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해수면의 높이차가 많니 작니? 다른 데보다 좀
작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조차가 이때는 가장 작게 나타난 때인 거죠. 작게 나타난 때 조금이구나. 작게 나타난 때구나. 디귿. 이 기간 동안에 살인은 한 번 있었다. 지금 보시면요. 많은 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한 번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살이 조금 한 2번 정도씩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말. 이 지역에서 조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면의 높이차가 상당히 큰 걸 보아하니 조력 발전 가능할 것 같네요. 리을까지 얘기해 주시면 기억 리을 2번입니다. 네. 7단원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좀 확실하게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용어가 좀 낯선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2학년 친구들 시험 문제 보면서 우리 퍼펙트 모의고사 보면서 아마 좀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냥 스무스하게 쉽게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맞았던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맞았건 틀렸건에 상관없이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에 있었던 퍼펙트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들 꼭 보면서 한번 비교해보고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이러면서 복습 꼭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되게 핵심적인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만 좀 잘 체크를 해주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과학쌤들 찾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2학년 해설 맡은 한승민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안녕!